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치렀어요? 오랜만에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쉽게 이렇게 써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서 끝까지 다 써내서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공부한 건 많지만 막상 이렇게 정확도를 높여가지고 써낸다라는 게 쉽지는 않구나. 답안을 쓰다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게 돼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이제 모의고사를 쳐보는 이유이겠죠. 문제를 자꾸 보는. 자, 1번 문제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중간 평가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요렇게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내겠다. 형상평가의 의미잖아요. 자, 시작합니다. 1교시, 2교시 전공 A부터 진행해 볼게요. 2교시 A문항의 12문항입니다. 4문항은 기입형이고요. 나머지 8문항은 서술형 4점입니다. 자, 1번 문제. 지역사회 간호 계획 시 금연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때 투입 산출 모형에 따른 목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투입 산출 모형에 따른 목표 분류를 하게 되면 투입 목표, 산출 목표, 결과 목표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아느냐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혼돈이 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투입 목표를 정확히 안다. 나는 산출 목표를 정확히 안다. 나는 결과 목표를 정확히 안다. 이거를 알으셔야 되는데 어떤 게 혼돈이 됐나요? 투입은 혼돈되지 않죠. 산출하고 결과가 혼돈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결과와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 해당되는 것은 산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투입이라는 의미는 이해를 하죠. 자, 산출이라는 것하고 그러면 산출 목표, 결과 목표가 있다면 우선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혼돈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결과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행동이나 실천에 있어서의 또는 이완율이나 사망률에 있어서의 변화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금연이라고 하는 것을 투입을 해가지고 금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표, 결과 이런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 제일 중요한 거는 흡연율을 낮추는 거겠죠. 이래서 이완율을 낮아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결과에 해당이 될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결과, 사업을 했을 때의 결과, 흡연율을 낮춰보겠다. 그러면 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과정들 있죠. 이 과정들은 산출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투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투입을 하려니까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또 물적 자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런 과정, 프로그램이겠죠. 그죠? 무엇을 금연 교육을 몇 회를 실시한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 결과는 그야말로 과정들, 결과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금연 먼저 이제 투입부터 확인합시다. 투입 목표가 있느냐 찾아보세요. 금연 클리닉을 2개소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설치한다. 이 클리닉이라고 하는 결과는 이들의 자원들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건교육을 월 1회 실시한다. 자, 인적 자원을 가지고 그리고 시설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투입이 아니죠. 그래서 이를 가지고 보건교육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산출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흡연 모형 2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원을 확보한다라는 거.
예, 흡연 모형을 2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형 2종을 위해서 1,000원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네, 예산에 해당되니까 이건 투입 목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나는 산출 목표이고 다는 투입 목표에 해당이 되니까 나와 다를 오류가 생긴 것을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공공시설 10개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라고 해서 금연구역이요. 그러니까 금연구역이니까 여기에서도 이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거 흡연을 낮추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클리닉 흡연을 낮추기 위한 과정, 보건교육 흡연을 낮추기 위한 과정, 금연구역 흡연을 낮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산출 목표가 맞는 거죠. 자, 흡연율을 7%에서 5%로 낮춘다. 이건 결과이겠죠. 율을 낮춘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 이건 결과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의 결과 나타나는 건강 수준,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 뭐 지식의 변화라든가 태도의 변화라든가 또는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라든가 이완율의 변화 또는 사망률의 변화 하는 것들, 건강 수준과 건강의 결정 요인에 있어서의 변화는 결과 목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투입 목표를 먼저 찾는다. 그 다음 결과 목표를 찾는다. 그리고 투입으로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 목표들을 찾는다. 그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 산출 목표이다.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어렵지 않을 거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1점씩을 찾아낸다면 2점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알츠하이머의 사례입니다. 출제 기출 문제였던 지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지장애를 분류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침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네, 아침 식사. 분명히 점심은 먹기 전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침을 먹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과거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억장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츠하이머의 가장 큰 특징이죠. 가까운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다. 나 이웃집 여자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그 여자 남편과 맥주를 마셨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남편은 5년 전에 사망을 했어요. 없는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러므로 이는 작화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을 상상이나 사실이 아닌 경험으로 메꾸는 것,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으셔야 0.5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몇 년도냐? 1991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대한 혼돈이 있는 거죠. 진압력 장애. 그래서 진압력 장애는 시간, 그리고 사람, 그리고 장소에 대한 혼돈을 말합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0.5점 받을 수 있어요. 시간, 또 장소, 또 사람. 그죠? 세 가지에 대한 혼돈이 올 때, 시력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자나 연필 같은 물건을 지각하지 못하더니 결국 가족까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이는 빤히 사물을 보면서도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이를 우리는 실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물의 이름이나 효용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 장애 중에 실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실인증과 실행증 구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실행증이다 라고 한다면은 연필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쓰는지 몰라서 뭐 귀를 후빈다든지 뭐 이거를 분질러 본다든지 젓가락으로 쓴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실행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장애들의 하나씩 그 예문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사고장애, 인지장애 이런 것들은 질문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사고장애를 분류하는 것, 인지장애를 분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최다 출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3번. 자, 태반 호르몬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기역, 니은 호르몬을 각각 명명하세요. 디귿, 리을까지 써줘서 미안합니다. 기역, 니은이 해당되죠. 자, 기역 호르몬은 하포 영양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임신 초기에 황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임신 26일째 인부의 소변 중에 발견이 가능하며 임신 60, 70일째 최고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100일째에는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12주 정도가 되면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조기에 출현하기 때문에 임신 유무로도 검사하게 돼요. 분만 1, 2주 내에 모체 혈청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만 후에 호르몬의 검사로 태반 조직이 배출되었나 배출되지 않았나를 확인할 때 또는 유산이 되었나 완전한 유산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임신 초기 난소의 황체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도록 하며 태반 조직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모체의 면역 억제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구조가 뇌하수체의 황체화 호르몬과 비슷하기 때문에 태아가 남아라면 이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영향을 주어서 남성 생식기를 이렇게 성숙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호르몬의 이름은 네, 그렇습니다. HCG,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인 거죠. 예, 이 호르몬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몇 번씩 읽어봐 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HCG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 거죠. 자, 니은 호르몬 이거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성장 증진과 유주 분비 호르몬이다 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아셨을라나 배란 후에 수정 3주째에 모체 혈액에서 발견됩니다. 이 호르몬은 모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모체의 단백, 지방 수준을 조절합니다. 태아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죠. 태반막을 통과하는 당의 이동을 쉽게 해줍니다. 수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체의 유방도 발달시켜준다. 이 호르몬은 태반 락토젠이다. 그래서 태반 호르몬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론서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해설 부분을 보시면 제가 에스트로겐에 대한 얘기들도 에스트리올과 에스트라디올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리올과 에스트라디올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반의 기능들, 태반의 호르몬들 정리해 놓은 거 보십시오. 태반의 기능은 태반의 물질 이동을 하고 또 태반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면역 기능을 하고 보호 기능을 한다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습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반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태반 호르몬, 태반 충분히 출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성부분들도 출제 유형들이 임신에서 이제 태아 쪽으로 조금씩 이동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꼼꼼하게 호르몬 정리해두자. 이 기회에 자 3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1점씩 2점입니다. 자 4번 갑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기억을 기입하세요. 자, 오타와 헌장에서 이 5가지의 건강증진 활성화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 5가지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지지적인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강화, 개인의 건강관리 기술, 그리고 보건의료 이 정책에 있어서의 재조정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조정.
치료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재조정하는 방향, 이것이 건강증진의 활성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타와 헌장에서 발표를 했죠. 이 중에서 이 5가지 중에서 나머지 4가지의 전략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도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출제가 된 것은 더 응용하고 깊이 있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파악하시고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건강한 공공정책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증진의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예방사업이 있었고요. 보건교육사업이 있었지만 이 2가지 가지고서 1차, 2차, 3차 예방으로도 보건교육으로도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는 2%가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에서 그러면 다시 질병 예방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했고, 또 보건 교육적인 접근으로 또 보건교육으로 접근을 해봤고, 그런데도 뭔가가 2%가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이건 지울게요. 건강 행위를 실천하게 하는 전략. 어떻게 하면 건강행위를 실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예방을 1차, 2차, 3차 예방 전략을 세워줬고, 보건교육도 해서 충분히 이 1차, 2차, 3차 예방은 주로 질병 측면이잖아요. 그죠? 질병 측면이고, 보건교육은 건강 지식 측면이에요. 이 지식을 알려주고 문제가 생기면 1, 2, 3차로 컨트롤을 해주겠다 했는데도 이게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고, 대사증후군으로 심내 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흡연율을 낮춰가지고서 폐암 때문에 사망을 하는 율을 낮춰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유방암 검진을, 자가 검진을 열심히 하게 해서 조기에 암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발견해내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한 거지. 그래서 뭐를 하나를 넣은 거예요? 건강 보호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건강 보호적인 접근. 건강 보호적인 접근. 요거 하나를 더 추가를 해봤더니, 이게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서 불건강한 행위를, 어때요? 법과 정책과 조직을 활용을 해봤더니 즉각적으로 건강행위로 바뀌는 거죠. 대단한 효과입니다. 이게 즉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접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의 접근 3가지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접근, 그래서 이 4번의 문제에서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건강증진의 접근에서 가장 적극적인 접근 전략은 건강보호적 접근인 거죠. 그래서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개념을 가지고 오타와 헌장에서 개인의 기술을 개발을 하자, 지역 활동을 활성화시키자, 보건 의료 서비스를 좀 예방 측면으로 좀 해보자. 또 이 환경을 좀 더 지지적인 환경으로 만들자라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요, 정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 정책이 바탕을 해서 이 네 가지가 가능하게 하는 이 정책적인 접근이 가장 적극적인 접근이다. 이런 정책을 모든 분야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불건강한 행위를 즉각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건강행위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나머지 네 가지를 가장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공정책입니다. 정책이죠. 정책. 공공정책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연하게 있으셔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를 맞추는데 2점이라고 하는 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굿럭. 자, 4번 넘어갑니다. 5번. A 파트 5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지문을 읽고 나에 해당하는 환경호르몬, 내분비 교란 물질이죠. 쓰고 가나와 같은 환경호르몬이 체내에서 정상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작용기작 세 가지를 쓰세요. 환경호르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미 출제가 되었던 물질입니다. 자,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거론되는 물질 중에서 유기염소계 합성 물질이 유독 많은데 PCB라든가 DDT라든가 BHC 같은 거, 이들은 자연 속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은 난분해성 물질입니다. 생물의 지방 성분에 잘 용해되어 있는 지용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체 내 축적이 상당히 용이해진 거죠.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내장 지방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축적이 돼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혈액순환, 혈액을 돌아야 나와서 우리가 이제 굶거나 뭐 이렇게 좀 지방을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지방이 나와가지고 이제 환경호르몬이 나와서 혈액을 돌아요. 돌다가 수용체를 가죠. 수용체를 가서 수용체를 교란시키게 됩니다. 세포 수용체를 교란시키게 되는 그 작용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나에서 그 물질은 베트남전 당시에 많이 사용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죠. 제초제, 고엽제의 주성분입니다. 지방세포에 축적되는 유독물질인데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나 높고 무색, 무취의 유기물이다. 탄소, 수소, 산소, 염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다이옥신, 그렇죠? 다이옥신이죠. 네, 이 세 가지 기전, 정상 호르몬처럼 행세를 한다. 또는 정상 호르몬을 대신해서 세포 물질과 결합을 한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포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 행위도 하게 되고 방해 행위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촉발 반응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표현해내면 1점씩 4점이고요. 설명까지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1점씩 3점이고 다이옥신 1점, 4점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5번도 꼭 출제될 내용이죠. 자, 그 다음 6번 직업병입니다. 작년 직업병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었고, 납중독 뭐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수은이나 크롬이나 미나마타, 이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정돈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중에 크롬입니다. 크롬은 콘 물렁뼈에 일시에 구멍이 난 말기 증상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중금속 산업재해 중에 하나인 크롬 산화물로 비중격 천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중앙일보 실제 내용들입니다. 이 김구일 씨인 경우에서 자전거 부속품, 즉 도금이죠. 크롬은 도금 작용을 하면서 이 콧물이 이제 두통이 났고 콧물이 났고 피가 흐르고 피가 묻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코멍멍이 소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비중격이 천공이 되었더라, 이런 예인 거죠.
자, 이 중에 그러면 크롬의 급성 중독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크롬의 중독으로는 비중격 천공이 가장 유명하죠. 만성 중독입니다. 여기서처럼 김구실처럼 이렇게 오랜 동안 이런 도금 작업을 하면서 코에 염증이 생기고 헐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비중격 천공까지 오게 되는데, 급성 중독이면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납과 순과 크롬과 비소, 베릴륨 이런 이제 중독들 중에서 신장에 급성으로 영향을 주는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크롬 가장 강력합니다. 심한 신장 장애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관요증이 오면서 무뇨증으로, 요독증으로 8일에서 10일 안에 사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 거죠. 급성 신장장애, 요독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1점입니다. 그리고 크롬을 만약 먹었다, 사고로 크롬을 먹게 되었다면 응급처치로서 이걸 먹어가지고서 용량이 많으면 신장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요독증으로. 네, 그래서 빨리 뭘로? 우유와 환원제로 우유 주고 비타민 C로 환원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항산화 시켜야죠. 우유 먹고 비타민 C 먹고 응급처치 우유 0.5 비타민 C 0.5 이렇게 1점 갑니다. 크롬 중독의 예방 방안입니다. 그 해설 부분 박스 안에 자, 고무 장갑, 고무 앞치마를 착용하는 거 격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비중격 점막에 이렇게 그 바세린 같은 거 발라놓는 거, 특히 이제 이 비중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세린 등을 발라놓고 고무 앞치마를 발라놓아라, 뭐 이런 정도 격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 관리의 원칙에는 격리에 해당이 되겠죠. 2가지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네, 각각 1점씩 드립니다. 4점 되겠습니다. 좀 무난하게 4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점수를 깎이지 말자라는 전략 정책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거는 나도 만점을 맞고 가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꼭 4분의 4점을 맞아줘야 되는 내용이니까 틀리는 만큼 크게 반성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7번. 우리나라 감염위기 관리,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2015년 메르스 덕분에 그래도 지금의 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메르스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이 R0라고 하는 기본 감염 재생산 지수에 대한 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시스템도 개발해 놓고 법정 감염병도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을 해 놓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스마트하게 해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덕분에 이제 G7에도 또 대통령님께서 또 초청받아가지고 8번째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책, 코로나에 대한 어떤 감염병에 대한 조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상당 기간 동안 강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예상 문제들을 접근해 볼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 중에 이제 감염병 위기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위기의 유형은 해외 신종 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국내 신종 재출현 감염병 발생과 확산, 그리고 태풍과 수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병의 위기 유형인데, 여기서 이제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자, 가에 해당되는 거죠. 해외에 출현된 신종 재출현된 감염병의 국내 유입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 뭔지를 정의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질병의 특성을 정리하면서 전파 차단 전략들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기억,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라는 것은 정의한다. 법대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대로 다 정리가 됐을 때 1점, 부분 점수 있습니다.
자, 기존 감염병의 변이, 변종,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고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이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뭐 한 2, 3월 정도의 내용이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었죠. 코로나가.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1점이고 부분 점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전파 차단 전략이에요. 전파 차단 전략에는 자, 이거 2021년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전파 차단 전략에 뭐 6가지 과정 중에서 어떤 거 손씻기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형태로 전파 차단이 제시가 되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의 전파 차단 전략인 거죠. 감염병의 발생 과정을 차단한다라는 관점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관점을 저번 2021년에 이번이죠, 그죠? 출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요건 또 다른 관점에서 전파 차단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전파 차단 전략은 3가지가 있죠. 하나는 검역이고요. 하나는 검역, 또 하나는 격리, 예, 또 하나는 뭐예요? 검역, 격리, 위생입니다. 3가지가 있죠. 각각 1점씩 줘야 되겠죠, 그죠? 3점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검역이라는 것과 격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잘 해야지 이게 점수를 1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검역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검역이란 유행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떠난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병원체의 잠복기 동안 그들이 유숙하는 곳을 신고하도록 하거나 일정 장소에 머물게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예방접종을 했다면 입국을 허가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의 코로나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들은 검역에 걸리지 않고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나라마들마다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검역이라는 것과 격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검역은 누굽니까? 대상자가? 유행지에서 유입되는 사람이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곳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유행지에서 들어온 사람. 그러면 격리자는 누구예요? 격리를 누굴 격리를 시켜야 돼? 대상자가 환자이거나 보균자가 되겠죠. 다르지. 대상자가 달라요. 대상자 달라. 그리고 자, 검역의 내용도 다릅니다. 검역의 내용은 감시예요. 그러면 격리의 내용은 뭐겠어요? 네? 감시. 격리는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격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접촉하지 않도록,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격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검역의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검역의 기간은 자, 언제까지? 잠복기 동안입니다. 잠복기 동안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잠복기 동안에 감시하는 거고요. 격리라고 하는 것은 환자 보균자잖아요. 언제까지 격리? 수두는 언제까지 격리? 수포가 딱지가 앉을 때까지. 딱지가 앉으면
균의 전염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이하선염은 종창이 사라질 때까지, 종창이 없으면 전염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균 배출, 네? 균이 배출되지 않을 때까지, 균 배출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전파 차단 전략의 검역과 격리는요, 대상자가 다르고요, 그 내용과 기간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썼다면 몇 점이겠어요? 0.25점, 0.25점을 받겠지. 그죠? 검역, 격리, 위생 이렇게 다 썼다. 위생은 환경위생 설명해야 되고요. 환경위생 있죠. 식품위생 있죠. 개인위생 있죠. 이렇게 세 가지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생 하나만을 썼다. 그러면 이것도 0.25점 정도 밖에는 4분의 1이나 3분의 1점 밖에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점수의 내용이고요. 검역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느냐? 0.25, 0.25, 0.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에 대한 설명이 있냐? 대상자, 내용, 기간 0.25, 0.25, 0.25 이렇게 이런 형태로 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 차단 전략을 설명하라라는 문제는 뭐냐 하면 검역이라는 것과 격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느냐,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게 1점, 이게 1점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키워드,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들어갔느냐를 설명을 하려면 이해를 명확하게 해서 주입을 암기를 해줘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주입된 내용보다는 제가 지금 우리 심화반에서 전략을 세워주는 것이 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스터디 안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들을 발췌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자꾸 키워 나가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요, 지금 6월이잖아요. 11월에 시험 날까지 별로 잊어먹지 않아요. 네. 그래서 키워드 전략을 억지로 주입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기보다는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은 키워드를 찾아내낸다면 이 전파 전략은 11월까지 한 번의 공부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공부가 훨씬 나중에 갈수록 쉬워지는 공부가 되고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공부 학습이 되실 겁니다. 이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갈수록 학습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학습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갈수록 학습량이 줄어든다. 그럴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략들을 체득하셨으면 좋겠다. 수업 중에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인 거죠. 갈수록 쉬워질 수 있게끔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단기적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7번 문제. 작년에 물론 전파 차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지만 그 전파 차단을 좀 더 깊숙하게 정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점점 깊어진다라는 게 임용의 추세죠. 8번 갑니다. 자, 행정실장님 이야기죠. 결제 전에 의논을 하려고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점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 점검 결과 체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되는 조건 4가지가 뭔가, 자, 이 4가지와 각각의 예를 한번 들어보아라.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충실히 측정했느냐. 예를 들어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신장을 측정하는데 체중계를 가지고 왔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타당도가 되질 못하겠죠. 신뢰도라고 한다면은요, 예, 그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한 오차 없이 측정을 했는가의 내용이고요. 동일인의 몸무게를 반복 측정하였을 때 같은 측정치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신뢰도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객관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측정의 결과가 주관에 의해서, 즉 평가자를 바꾼다 하더라도 같은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뢰도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측정을 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왔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객관도는 측정자, 평가자를 바꿔요. 바꿨음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안지, 그러니까 이 답안지를 A라는 평가자가 평가를 한 거하고 B라는 평가자가 평가한 거하고 점수대가 같아야지 이게 객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뢰도는 같은 평가자가 홍길동의 채점을 신의원이 평가했는데 여러 번 채점을 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홍길동의 채점을 신의원하고 춘향이가 측정을 했는데 같은 값이 나오는 건 객관도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예를 제시를 해봐라. 이 문제에서는 신뢰도와 객관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에서 점수대가 0.5점씩이 있는 겁니다. 실용도는 다음번에 신뢰할 수 있고 타당도, 평가도, 객관도가 높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가. 자,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또 결점이 있죠. 뭐냐? 경비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면, 동원되는 자원이 경비가 좀 더 많다면 다음에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원 가능한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실용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또 0.5점 플러스 점수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 평가할 것을 얼마나 평가했는가, 이것만으로는 0.5점 밖에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예를 통해 가지고서 이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보고 0.5점을 더 주겠다라는 거니까 그 예문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주시길 바래요.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8번 4점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나 행동 목록표나 이런 것들이 이 평가 도구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체크리스트, 행동 목록표가 많이 출제가 되는 이유죠. 자, 9번입니다. 9번 문제 봅니다. 백교사. 나이 57세, 27부터 교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름부터 종아리에 실핏줄이 보였어요. 그래서 복제정맥 판막부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복부제정맥, 종아리에 실핏줄이 보이고 혈관이 블록블록, 다른 증상으로 뭐가 있냐. 그래서 보이는 것만 있고 증상들, 나머지 주관적인 증상을 물어봤거든요. 4개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0.5점씩 4개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임신 했을 때도 경험한 적이 있고, 지금 BMI가 29입니다. 그래서 비만 상태이고요. 앉을 때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규칙적인 운동은 또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좋은 습관, 생활 습관으로서 고탄력 압박 스타킹을 권장했어요. 자, 여기서 병원 검진 결과 시진도 했고 촉진도 했고 청진도 했다라고 하는데, 시진의 검사로서는 어떤 게 있고, 촉진의 검사로는 뭐가 있고, 압박 검사도 있고, 청진의 도플러 검사도 있고, 이런 시진, 촉진, 청진의 정맥류를 검사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제 정맥, 판막 부전증입니다. 판막 부전증, 한 번 출제가 되었지만 한 번 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워낙 많은 선생님들이 경험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이런 정맥류, 치질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호소나 증상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거나, 건강 습관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거나, 또는 병원 검진의 내용이 출제가 되거나, 또는 하지 정맥류의 좋은 습관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될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건강 습관 몇 개를 쓰라, 교육 내용 몇 개를 써라, 좋은 습관을 몇 개를 쓰라, 또는 좋지 않은 습관을 몇 개를 쓰라, 이거는 10년 전에 출제 유형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만 찬혁이가 만든 노래도 있지만, 예. 자, 다리를 꼬고 앉지 마라. 이게 하지 정맥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탄력 스타킹을 신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도 알아요. 일반인들의 상식을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리는 없잖아요. 안 그래? 일반인들한테 질문할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좋은 습관을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겠냐고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다리를 꼬고 앉는 게 하지 정맥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의학 상식인 거죠. 자, 시험의 출제 문제는 자꾸 일반적인 건강 상식에서 더 깊어지면서 자꾸 의학적인 상식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의학도들인데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할 일이 아니라 알아야 할 내용인 거죠. 그렇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성인 간호학이든 여성이든 간에 뭐 아동이든 간에 우리가 출제를 예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아래에 더 깊이 있는 부분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짚을 수 있으셔야 돼. 의학적인 상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시간을 더 내세요.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관점이 중요한 거죠. 어떤 유형들을 먼저 공부를 하느냐,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어느 깊이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부위 범위를 안다면, 그걸 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어요. 공부하는 전략이 세워진다면.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워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전략,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있게, 그 분량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있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공부해라.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A라고 하는 부분, 전체 이 성인 파트다라고 한다면 심혈관 질환에서 중요한 것들, 심혈관에서 중요한 질병들 있잖아요. 이 A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항목을 찾아내고 이 깊이의 정도를, 이 깊이의 정도를 이렇게 판별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A라는 항목을 찾아내 주는 거, 항목만 찾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을 찾아가지고 그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수준을 맞춰 주어야지 그 다음 이 전략이 맞아가야 되는데, 이 전략은 수업 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모의고사 하면서 이 깊이 조절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 해줄 때 잘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셨다가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 부분을 이만큼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겠죠. 그죠? 그런 것 중에 이제 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지 정맥류 나왔잖아. 그러면 주호소는 뭐야? 건강 습관은 뭐야? 불건강한 습관은 뭐야? 그리고 좋은 습관은 뭐야? 이렇게만 외워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건강상식 노노노, 일반적인 건강상식 노노노, 의학적인 상식으로 접근해라. 이게 필요한 거죠. 됐죠? 자, 다리 꼬고 앉는다가 하지 정맥류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증상부터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복제 정맥 판막 부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주관적인 증상. 우선 다리에 이게 역류가 되어가지고서 역류가 올라가야 될 혈류들이 내려와 있고 부어져 있고 무겁죠.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해지기가 아주 쉽다, 무겁다, 피로하다. 그리고 늘어나니까 옆에 있는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생기잖아요. 아프다. 이게 주증상이지 뭐겠어요. 무겁다, 피로하다, 아프다. 이게 주증상이겠죠. 그리고는 이 밤에 근경련과 저리고 경련이 일어나고 근육의 변화 있잖아요. 근육들이 아프니까 수축되고 쥐가 나고 위축되고 딱딱해지고 저리고 하는 부분도 있죠. 신경을 누르면서 하는 부분. 그래서 무겁다, 피로하다, 아프다, 그리고 근육의 변화, 쥐가 난다. 이게 핵심적인 4가지의 증상인 거죠.
그런 증상들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0.5점씩 2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가려움이 생긴다, 색소 침착이 생긴다, 궤양이 생긴다 이런 문제는 0.5점을 주기는 어려워요. 부분점수죠. 주 답이 0.5점이고요. 그리고 부답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부수적인 답들은 0.2점, 0.3점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지수를 맞췄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점수하고 채점한 점수하고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충분히 채점을 하고 나면 점수가 달라져요. 내가 예상했던 점수가 아니야. 단순 암기를 했던 거하고 실제적으로 의학 상식이 명확해서 증상을 쓰는 것하고는 점수가 달라요. 당연하지 않아? 정맥류가 생겼는데 다리가 무겁지, 양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늘어나니까 주변 눌러서 아프죠. 조금만 움직여도 뭐 이렇게 쉴 틈이 없잖아요. 주변 산소도 부족하고 눌러서 아프죠. 아프고 무겁고 피로하고, 그리고 근육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쥐나고, 특히 밤에 쥐가 나고 저리고 당기고 이런 증상들이 근육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네 가지가 우선적인 0.5점, 나머지 0.2점, 3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핏줄이 선명하다, 울룩불룩하다 이거는 제시해놨잖아요. 예문으로.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 실제적으로는 정맥류의 증상은 요 네 가지죠. 저리다, 무겁다, 아프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써라 이거죠. 그리고 자, 다리 꼽니다. 슬화 부위를 압박해서 대정맥에 눌려서 혈류가 심장으로 올라가는데 장애가 발생합니다. 슬화 부위를 압박하니까 사실은 이게 다리를 꼬게 되면서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을 모두 압박하기 때문에 이게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더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해부학적인 상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임신을 해도요, 대정맥이 눌려서 하지의 혈류가 심장으로 올라가는데 장애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혈류 팽창으로 혈류량의 증가로 인해서 원웨이 밸브가 흔히 손상을 입는다. 자, 비만은 조금 다릅니다. 순환되는 혈액량이 높아지면서 하지 정맥벽에도 지방이 축적되고 혈액순환에 방해가 옵니다. 그래서 비만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학적인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잘 썼을까? 자,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꼭 해부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합시다. 빨간 걸로. 요게, 신부정맥이라고 합시다. 신부정맥. 제일 중요한 정맥이죠. 자, 신부정맥이에요. 제일 중요한 정맥이 이렇게 쭉, 신부정맥. 대퇴정맥이라고 그러죠. 네. 대퇴정맥인 신부정맥. 제일 중요하죠. 신부정맥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요게 대정맥이에요. 대정맥. 대복제정맥. 복제정맥 판막 부전이잖아요. 대복제정맥이죠. 이게 대복제정맥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요게 소복제정맥이에요. 그죠? 소복제정맥, 대복제정맥.
소복제 정맥이 이렇게 앞쪽으로도 소복제 정맥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대복제 정맥하고 소복제 정맥하고 신부 정맥하고는요, 이렇게 관통 정맥들이 있어가지고 관통 정맥들이 있어서 여기서 혈류가 이렇게 올라가서 관통해가지고 신부 정맥으로. 신부 정맥은 고속도로예요. 대복제 정맥하고 소복제 정맥들은요, 다들 그 고속도로 말고, 그 뭐라 그래? 저기 그 지방도로, 국도. 에? 국도지 국도. 소복제 정맥들 국도예요. 얘는 신부 정맥, 이거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에서 또 소복제 정맥에서 훨씬 더 많이 복제 정맥 판막 부전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리를 꼬고 앉는 거 있죠. 다리를 꼬고 앉는다면 이 대복제와 소복제 전체가 눌려가지고서 대퇴정맥을 통해 가지고 신부정맥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굉장히 심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습관, 다리 꼬는 거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도 대정맥이 눌리면서, 이게 대정맥이 눌리면서 이제 대복제, 소복제 정맥에서 약한 정맥의 판막들이 역류가 되기 시작, 기능의 펑션이 떨어지면서 역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하지 정맥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부정맥 신부정맥에 혈전증이 생겼을 때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하지정맥을 절단을 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겼을 때 판막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증상만 악화시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라내는, 절단하는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부정맥으로 이 관통정맥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살아있는 대복제, 소복제 정맥을 이용해서 관통정맥으로 신부정맥을 통해 가지고 쫙 심장까지 올려주는 거,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그 해부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1.5점씩 하지정맥류에 미치는 영향들, 리은디그 리을 상태 1.5점씩. 자, 그 다음에 고탄력 압박 스타킹이 하지정맥류에 미치는 효과는 뭔가라는 겁니다. 고탄력 압박 스타킹. 자, 고탄력 압박 스타킹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세포에 체액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서 붓는 것을 막아주고, 움직일 때마다 정맥 근육을 자극해서 확장된 혈관 내부의 판막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하지 부종이나 통증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또 정맥에 상승된 내압을 상쇄하는 대응 압력을 공급하고 움직일 때마다 정맥 근육을 마사지해서 확장된 혈관 내부 판막 기능을 강화시켜서 하지 부종과 통증을 감소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압력을 가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근육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해준다라는 거, 압력을 가해준다. 이 압력의 이름이 대응 압력이죠. 자, 여기에서 소복제 정맥에 역류가 생겨서 물이 여기에 고여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여기 고여 있는 거, 이를 우리가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지부종이라고 하는 거, 하지부종, 혈관이 부종, 정수압이 상승해 있는 거, 정수압의 상승,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응 압력, 이 부종에 대한 대응 압력을 줌으로 인해서 체액의 축적이, 그래서 제가 부종이라고 하는 정의를 써놨어요. 이 체액 축적이죠. 그죠? 체액 축적이 된 게 부종이에요. 체액의 축적을 낮게 해주게 되겠죠. 그죠? 체액의 축적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부종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 부종 자체가 개선됩니다. 주증상이었잖아요. 부종 때문에 무거운 거. 이게 부종, 물체여가지고서 무겁다. 그렇잖아요? 저린다.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체액 축적 때문에 주변 눌러가지고 통증, 다리 아프다, 이게 전부 다 하지 부종 때문이니까 대응 압력을 준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체액 축적을 감소시키고 하지 부종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탄력 스타킹을 신음으로써 근육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근육의 그 마사지 역할도 하게 되고요. 판막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판막 쪼아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실 때 이런 고탄력 압박 스타킹을 신는 이유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근육에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서 답을 했느냐를 보고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의학상식이 명확히 있어야만 가능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뭐 근육을 압박시켜준다. 근데 그 고탄력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하지 정맥류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 하면 여러분 답들이 대부분 뭘 쓰겠어요? 하지 부종을 개선시켜준다.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하지 부종을 개선시켜준다는 결과지. 이것만 써가지고는 이건 건강 상식이죠. 요것만 쓰고 1점을 여기 토탈 0.5점이거든요. 이것만 쓰고 0.5점 택도 없습니다. 이거 0.25? 네, 0.25 있어요. 하지 부종 개선은 글쎄 추가 점수 0.1점 정도 주려나? 뭐 그런 정도인 거죠. 의학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결과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들을 보시면서 언제나 반성해야 돼. 이 내가 건강 상식만 쓴가? 이게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과정 속에 있는 의학적인 상식을 열심히 표현을 했느냐? 한번 항상 답을 쓸 땐 그 생각을 하세요. 내 답을 보고. 그러면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든 의학적인 상식을 동원해서 그걸 표현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는 시험의 결과, 시험의 답을 보려고 자꾸 애를 쓰지 말고 시험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답안을 정확도 있게 뭐를 써낼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자꾸 집중하셔야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공부하거나 이 습관도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결과만 보고 결과 정도만 의학적인 상식이 아니라 건강 상식 정도로만 자꾸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런 나를 빨리 봐야 의학 상식에 도전을 하죠. 나 자신을 아는 거, 그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자꾸 결과만 보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과정이 생략돼 있는데 결과가 좋을 리가 있나?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 결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건강 상식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결과가 좋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과정이 빠졌지. 그런 나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먼저죠. 그걸 알면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쉬워집니다.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공부고 그게 모든 과정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항상 폼, 자세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테니스를 배우는데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꺾이지 않고 벽에 쳐야 되는데 그냥 공만 보고 이렇게 손목을 날려갖고 막 휘황찬란하게 치게 되면 결코 실력은 늘지 않아요. 공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택도 없는 일인 거거든요. 그런 과정, 그런 고치기 위한 피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결국은 완성도를 높인다라는 건 얼마만큼 내가 과정에 겸손하고 과정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게 괴로운 거죠. 또 수용하고 왜 이렇게 결과 안 나오고 또 수용하고 그럼 뭐를 수정해야 될까, 뭐를 보충해야 될까, 과정에 집중하고 그 과정이
결국은 목표에 대한 아주 충실한 어떤 꿈이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존중감, 숙연함, 겸손함 이런 것들 가지고 있든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와야지라고 하는 교만함, 이런 걸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본인의 습관을, 생각하는 그 습관을 고쳐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 기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시기 바라요.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어머, 나는 이것도 몰라? 어머, 여기까지 해야 돼? 어머, 하기 싫어라. 아니고, 너무너무 보건교사가 하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야지 에너지가 또 생기고 지루하지 않아요. 반복하면서 너무 지루하다라는 건 단순 암기를 많이 반복하면 너무너무 지루하거든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과정들을 자꾸 깨달았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는 과정이에요. 그게 또 에너지가 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10번. 그래야 교사 아닌가? 응? 그런 기쁨을 알려줄 수 있는 게 교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10번. 이 재석이가 크로몰린을 흡입을 하고 있네요. 지금 안절부절, 고양이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안절부절하고 마르고 발작 분비물이 있는 기침, 끈끈한 객담, 지금 천식이 온 것 같대요. 천식이 어택이 왔는데 기관지 확장된 크로몰린을 흡입한다? 잘못된 거죠. 크로몰린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약물은? 벤톨린, 그죠? 알부테롤, 기관지 확장제를 줘야 되겠죠. 이 클로몰린은 비반세포 안정제다. 요렇게 쓰면서, 그래서 항원에 노출되기 15분 전에 투여를 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이유들을 써준다면 약물 수정합니다. 1점, 그 이유 1점 이렇게 돼서 2점입니다. 그리고 환경해적인 자극물질을 피하라. 지금 고양이 개념이 없잖아. 고양이 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 외 미세먼지들, 특히 건조한 공기, 극단적인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옵니다. 그죠? 그리고 감염, 스트레스, 긴장, 그리고 약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그 약물들까지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4가지 우선적으로 4가지 0.5점씩 2점 갑니다. 좀 더 쉬운 문제죠. 그래서 10번 문제 쉬었다 가는 문제일 수 있고요. 이런 문제는 4분의 4점 도전하셔야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 어려웠고요. 10번 문제 쉬웠습니다. 하지만 9번 문제에서는 변별력이 확실하고요. 9번 문제에서는 10번 문제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런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세요. 자, 11번 갑니다. 어제 담석증으로 언니가 고생을 했대요. 자, 담석이 생기는 병태 생리적인 근거, 기억에 대한 답. 담즙이 생기는 데 있어서는요. 자, 그 근거가 되는 게 병태 생리적인 근거가 담낭 내 담즙은 3인자의 용해성 차이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담석은 이 3인자 콜레스테롤과 인지질과 담즙산이라고 하는 것의 용해 차이로,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에 잘 녹아요. 그리고 인지질은 콜레스테롤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인지질이. 그래서 용해도가 좋아지죠. 그리고 담즙산은 콜레스테롤을 직접 용해시킵니다. 그래서 이 용해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거나 인지질이 너무 작거나 담즙산이 작다 이렇게 된다면 콜레스테롤 결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많이 하시는 분, 또 지방질을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결국은 담석이 많이 생긴다, 그런 소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지질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떨까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잘 용해될 수 있겠죠. 뭐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인지질, 즉 인지질이 어디에 많아요? 깨라든가 또는 그 레시틴이 많은 거, 깨, 호두, 뭐 이런 지방질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용해시켜 줄 수 있는 거,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용해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포화지방 같은 거, 뭐 삼겹살에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거죠. 결국 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삼인자, 콜레스테롤과 인지질과 담즙산들의 용해성의 차이가 나면서 담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비만자, 그리고 과식하는 사람, 지방질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담석이 자주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근거, 콜레스테롤, 인지질, 담즙산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용해성의 차이. 해서 그 내용 0.25점씩 1점. 자, 통증에 산통의 병리적인 이유, 통증인 산통, 콜릭 페인이 나타날 만큼 통증이 아주 심하다라는 거죠. 자, 담석이 생겼어요. 담낭이 팽창됩니다. 그죠? 담즙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담낭이 팽창되겠죠. 그런데 담즙을 수축시키려고 담관을 수축시켜야 담즙이 나가니까 담관이 수축되죠. 자, 담석이 생겼어요. 막혔어요. 그러면서 담즙이 정체되니까 팽창됩니다. 거기다가 담관은 빼야 되니까 수축합니다. 이것 때문에 담석통이 생기는 거죠. 산통이 생기는, 엄청 이 결석이 꽉 막고 있는데 팽창도 되어 있고 수축도 시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설명해 주셨을 때 1점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증후군은 머피사인이고요. 머피사인은 우측 늑골화를 촉진하였을 때 심호흡을 하도록 하게 되면 압통을 호소한다. 요거죠. 요거 1점. 자, 그리고 피부, 소변, 대변에서 총담관 폐색징후. 자, 피부에서는 황달, 소변에서는 짙은 소변색, 대변에서는 회색빛 변이죠. 요 회색빛 변도 왜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또 나중에 질문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하게 의학적인 상식으로 질문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출제 예상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1점. 그렇게 해서 4점 정리합니다. 네, 11번 문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12번. 모자보건 사업의 주요 지표죠. 모성 사망이라는 것이 사고 우연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임신, 분만, 산정관리, 즉 상과적인 합병증, 임신, 진통, 산후로서 그렇게 사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범위들이 직접적인 원인들이 있잖아요. 네, 직접적인 원인들, 그리고 직접 상과적인 사망, 그리고 간접 상과적인 사망. 네. 이런 이제 빈혈,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결핵, 마취와 같이 기존의 질병 임신 중에 발전하고 직접 사인은 아니지만 임신으로 인해서 악화된 것까지는 포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위라고 하는 거는요, 모성 사망의 정의 안에 범위, 자, 우연 우발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0.5, 직접 상과적인 사망, 간접 상과적인 사망, 요렇게 0.5점씩 포함이 돼요. 요게 벌써 1.5점이 됩니다. 그리고 모성 사망비, 모성 사망률 0.5점씩 산출 공식 맞으셔야 되죠. 2.5점. 자, 그리고 1.5, 0.5점씩 맞죠? 2.5점. 그리고 평균 수명, 기대 여명, 건강 수명 각각 1.5점씩입니다. 평균 수명의 정의, 기대 여명의 정의, 건강 수명의 정의. 이거 이번에 2030 플랜에서 건강 수명에 대한 거를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 기대 여명, 건강 수명 요거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0.5점씩 1.5점 배점합니다. 그래서 4점. 이렇게 모성 사망비에서 모성 사망에 있어서의 범위, 직접 사망도 있지만 간접 사망도 있다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하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도 쉬운 구간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쉽게 생각하지만
깊이 있는 문제를 한두 문제씩은 꼭 내서 변별력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분의 4점을 맞기에는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A급들을 충분하게 공부를 했다면 4분의 3점 정도는 완성도 있게 갈 수 있거든요. 그게 A급을 완성해야 되는 이유예요. 4분의 3점이 된다면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합격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의학상식이 없고가 아니라 변별력이 중요하고 전체 인구에서 전체 수험자 중에서 점수대가 합격 점수 안에 들어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한 문제가 합격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는 아까처럼 뭐 이렇게 쉬운 것들은 4분의 4점을 받아야 되는 게 합격 점수고 아까처럼 정맥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가 4분의 2점 정도 돼야지 합격 점수일 거거든요. 그러면 4분의 2점 안에 들어오는가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모성 사망 비에 관련된 문제는 4분의 3점 안에 들어와야 합격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합격 점수 안에 내가 몇 점 정도로 들어오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도달을 하셔야 되는 정도로 공부를 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만점은 아니지만 합격할 정도로는 공부를 해두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A를 끝냈어요. B는 금방 빠르게 갑니다. 자, 3교시죠? 전공 B 들어갑니다. 1번 체계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 뭐 체계에 대한 거 설명은 잘 아실 테니까, 기억은 체계의 배열로 계층적인 위계 질서가 있고 체계를 유지한다. 이건 체계의 주요 구조, 경계, 환경, 계층, 속성, 4가지 다 중요하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체계의 기능, 투입 변화 산출의 기능, 회한의 기능까지 섭렵하셔야 됩니다. 자, 주요 개념들, 물질과 에너지,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그 용어 정리하셔야 되고, 항상성이라는 용어 중요하죠. 그리고 3번, 시작과 관계없이 어떤 장애에도 동일한 목표에 도달을 한다. 균등 종국이죠. 그리고 위계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자, 체계의 구성 요소, 이것도 출제되었던 내용이죠. 5가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자, 2가지 2점. 2번, 기억을 설명하고 그 예를 들어 보세요. 호손 이펙이잖아요. 그래서 호손 이펙은 연구자가 어떤 관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 즉 노출의 변화죠. 위험도의 변화예요. 그죠? 같은 코호트잖아요. 관찰을 받고 있으니까 코호트 그룹 내에서 노출도가 위험에 대한, 코호트 그룹은 노출도가 같죠. 노출 위험이 같아요. 리스크를 같이 주고 이렇게 관찰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노출 리스크를 없애버리는 사람들을 호손이라고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알아차리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관찰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서 그 행동의 변화를, 리스크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 자, 그렇게 해서 1점 되겠습니다. 자신이 관찰받고 있다는 걸 알고 리스크를 변화시켰다. 0.5, 0.5, 1점, 2점 되는 거고요. 0.5, 0.5 되고, 그 예를 2가지를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죠? 예 2가지가 0.5, 0.5죠. 1점. 자, 다시. 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0.5.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변화시켰다. 0.5. 얘 2가지 0.5, 0.5, 1점. 이렇게 4개 2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놨으니까 이런 예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다음의 내용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기억의 용어.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 집단 면역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기억이다. 어떤 집단의 모든 인구가 감수성이 있다라고 할 때 단 한 명의 감염병 환자, 인덱스 케이스, 발단 환자에 의해서 감염이 2차 감염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 감염 재생산수이죠. 니은 집단 면역의 산출 공식, 전체 인구 중에 저항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요성, 자, 그리고 1점
네, 산출 공식 1점. 집단 면역의 중요성. 자, 집단 면역의 중요성은 병원체가 집단에 퍼져나가는 힘을 억제하게 된다라는 거. 네, 이거. 그리고 그래서 유행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집단 면역을 높이면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전파량이 줄기 시작한다. 유행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얼마 이하로 내려가야 되나요? 1 이하여야 되겠죠. 그죠? 예, 1보다 낮아지게 되면 유행은 발생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집단 기본 감염 재생산 수의 의미가 있었죠. 그런 것들은 제가 기본 문제에서 많이 다뤄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추세 추세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집단 면역은 2개. 요게 1점. 요게 1점. 0.5, 0.5, 1점. 한계 밀도를 정의합니다. 집단 내 면역이 없는 신생아가 계속 태어나거나 이주에 옴으로써 집단 면역이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유행이 발생하는 그 지점, 이걸 한계 밀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인구 밀도가 낮아진다면 한계 밀도가 낮아도 유행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한계 밀도에 대한 정의만 설명해도 됩니다. 1점입니다. 4점. 자, 네 번째 문제. 프로체스카의 범위론 모형에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 계획전이었는데 생각도 없었는데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네. 예, 계획 단계로. 그러다가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몇 월 며칠 날부터 난 끊을 거야. 그리고 행동을 해서 이제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유지가 됐어요. 이런 변화들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냐? 변화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고, 의사결정 균형이라는 게 있죠. 이 중에 2022년 의사결정 균형이 출제가 되었죠. 여기에 영향하는 세 가지의 요소들에 대한 정의를 설명할 수 있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 과정, 자기 효능감, 의사결정이 세 가지가 다 표현이 됐다면 1점이고, 거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다면 1점씩 더해서 3점 플러스 됩니다. 4점이 되겠죠. 내용들 보시고요. 5번입니다. 자, 학교 건강검사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커서 건강검사의 규칙에 관련된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꼼꼼히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 형식으로 하나하나 다 짚어가지고 정리를 해놓기는 했어요. 그걸 다 섭렵하셔야 되니까 공부할 게 많죠. 자, 학교장은 건강검사 실시 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건강검사 결과, 실시 결과 관리 사항을 학생 교직원에 따라서 작성해라 라고 했어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신체 발달, 신체 능력 검사죠. 요거는 건강기록부에 관리한다. 0.5. 그 다음에 건강검진 결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한다. 0.5. 자, 교직원이라면 건강검진 결과를 관리한다. 그냥 검진 결과 관리죠. 0.5.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 건강검진, 일자, 검진기관명, 별도 검사의 종류나 검사 일자, 검사 기관명이죠. 네. 이렇게, 요거 1점, 0.3점씩 1점. 3개 다음에 1점. 자, 학생건강기록부에 대한 관리 5번, 6번 내용들은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된다. 0.5. 진학하지 아니하였을 때 최종 제적한 날로부터 5년 보존한다. 0.5. 그다음 신체능력검사 결과 관리 내용들 0.5점입니다. 교육정보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0.5 이렇게 해서 4점. 자, 6번. 메이거의 구체적인 행동 목표 진술 시 포함되어야 되는 교육 목표 진술의 기본 요건이죠. 도달점 행동 진술에 포함된 기역, 니은, 디귿으로 진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습될 내용이 아니라 학습되는 결과를 진술해야 된다. 결과 진술 1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행동이 아닌 대표 행동명이어야 되고, 둘째 0.5. 그리고 측정 가능하고 파악이 측정 가능한 행동명이어야 된다. 0.5. 이렇게 해서 2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조건에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1번은 2번에 2점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제 조건에서 제시될 수 있는 거. 이 세부 목표 진술 시 조건 상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건에서는 학습자에게 주어진 어떤 자료, 비품, 통계 자료, 시설물 이런 것들인 거고요. 뭐 혈압기로 측정을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두 번째, 어떤 제한 사안이나 제약 조건으로 제공할 것이냐, 시간적인 제약 또는 이제 타임 안에 이런 거 있잖아. 몇 분 안에, 10분 안에, 5분 안에 뭐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제약 조건, 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 1점씩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과거의 질문은 그 구체적인 행동 목표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쓰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그 행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조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더 세밀한 질문이 더 주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최근에 출제 문제에 비추어서 모든 문제를 지금 제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의학적인 상식, 좀 더 세부적인 문항 이런 것들을 정확도를 높여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공부하는 방향은 이렇게 해야 최근에 기출 유형에 맞습니다. 자, 이렇게 4점, 6번 갑니다. 7번. 해설 부분 잘 보시고 복습을 잘 해놓으세요. 모든 문제가 올해 제가 좀 신경을 써서 기출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출제를 했거든요. 네,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잘 보셔요. 자, 학교 안전 공제 신청서에 손이 잘렸네요. 이랬을 때, 손가락 잘렸을 때 잘려나간 손가락을, 즉 절단 부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었어요. 자, 기억. 직접 압박, 동맥 출혈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압박법을 했는데 이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손을 심장보다 높이 오고 출혈 꺼즈를 대고 압박하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가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압박, 손가락 끝 꺼즈를 댄다 이거죠. 꺼즈를 대서 지혈을 합니다. 이럴 때 소독 꺼즈 또는 깨끗한 천을 대야 되잖아요. 예. 대고 직접 압박한다. 또 하나 굉장히 주의할 게 천이 피가 다 빨아당기게 되면 절대로 떼어내지 않는다. 더 떼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1점. 그리고 든다. 국소거양 1점. 이렇게 세 가지 2점이니까 1점 1점 0.5 국소거양법 0.5점입니다. 그러면 2.5점이죠. 자, 그리고 신체 절단된 부위의 관리법. 절단된 면은 압박하고 지혈하고 생리식염수를 꺼즈로 붙여서 덮는다. 꺼즈에 싸고 비닐 주물을 봉하고 얼음물에 넣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이렇게 손가락 요 절단 부위 있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서의 질문은 이탈된 절단 부위 관리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A 부분이 아니라 요 B 부분이죠. 절단된 거. 요 손가락. 요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질문한 거거든요. B에 대한 거. 그래서 A는 여기는 지혈을 해야 되고요. 아까 동맥 직접 압박법을 통해 가지고 지혈을 했잖아요. 그리고 적신 꺼즈로 생리식염수로 적신 꺼즈로 절단된 부위의 이식을 위해서 요건 절대 마르지 않도록 해 놓으셔야 되는 거. A에 대한 거냐 B에 대한 거냐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없으면 A, B 다 써도 돼요. 더 써가지고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그러나 B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가요? 깨끗한 꺼즈로 깨끗한 천으로 싸는 거. 이게 1번이죠. 그리고는 2번. 자, 비닐에다가 봉하는 거 있죠. 봉한다. 봉하는 거.
봉한다 2점 0.5 0.5 깨끗한 걸로 싼다 0.5 봉한다 0.5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담궈요? 얼음에 담궈서 직접 닿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거 0.5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깨끗한 거즈로 먼저 싸고 반드시 꽁꽁 봉해 가지고 이 물에 닿지 않게 얼음물에 닿지 않게 이거는 건조하게 얘는 적셔서 A는 적신 상태로 생리식염수로 덮어놔야 되고요. 얘는요 건조하게 가야 되는 깨끗한 꺼즈로만 그리고 얼음에 담궈서 봉해서 가야 되는 거죠. 요거 세 가지 얼음에 담궈서 물에 직접 닿지 않게 얼음에 닿지 않게 해서 간다. 직접 닿지 않게 하나 둘 셋 0.5 1.5씩 4점입니다. 동맥출혈 시 직접 압박 심점의 주의점 2.5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탈된 부위의 관리법 3개 8번 심폐소생술 자동 제세동기 충분히 또 출제됐지만 요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 2, 3, 4, 5 중에서 주의법을 쓰라고 그랬어요. 유의할 법 전원을 킬 때 주의할 거는요 정지 상태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주의. 2개 패드 붙이는 거, 패드 부착하는 부위 정말 중요한데 그건 제가 제시를 했어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분석 중 이러면 반드시 클리어 손을 뗀다 이거죠. 아니죠. 환자에게서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환자에게 손을 떼고 심폐소생술을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고 이 유의점. 자 제세동을 시행할 때 유의할 점은요 깜빡깜빡 제세동 버튼을 누를 때 자 누르기 직전에 자 클리어 이게 출제도 되었었죠. 클리어 다른 사람에게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을 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 2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자, 이 유의점들이 모두 잘 쓰여졌는지 보시고 각각 1점씩 제시합니다. 9번 라자로스의 스트레스 이론. 라자로스의 평가는 뭐냐? 요구와 위협, 상황적인 요구, 스트레스 원과 정서적인 행동 반응 사이의 매개 요소로 기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게 나라고 하는 이 매개체에다가 이렇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자극이 오잖아요. 그죠? 자극 요소가 왔을 때 이 자극을 이 자극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황적인 어떤 요구 또는 상황적인 어떤 위협. 그죠? 상황적인 요구나 위협. 그래서 홈즈와 라헤의 생활 스트레스의 척도 점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생활 적응 점수. 그래서 사망,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이혼을 했다든지 별거를 했다든지 이런 점수들을 주는 이유가 이런 상황적인 요구나 위협이 과연 자기 자신한테 몇 점 정도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나가 느끼기로는 이런 정서적인 대처 또는 문제적인 대처 이런 문제적인 대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 전체를 보는 게 라자루스는 평가라고 의미하는 거죠. 나 안에 어떤 자원이 얼마나 있어서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자극이 와서 그런 이제 평가의 개념인 거죠. 평가를 상황적인 요구나 위협과 정서적인 행동, 반응 사이의 매개 요소로 인지하고 있고 인지죠, 인지. 그래서 인지 과정의 한 부분으로 상황이 요구하는 것과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하는 과정이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반응들은, 개인이 나타나는 반응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인지적인 평가의 세 단계 모델은, 즉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평가 과정이죠.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인데, 1차 평가는 위협인가 아닌가, 스트레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1차 평가. 2차 평가는 자원을 갖고 있나, 위협에 대해서 2차 평가. 재평가는 대처를 계속 할지 말지 그 대안을 고려하는 거. 1차 평가, 이게 위협인가 아닌가, 위협인가 요구인가 도전인가, 이거 판별한 1차 평가. 나에게 자원이 있나, 2차 평가, 대처를 할 수 있나, 3차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자루스가 나오면 언제나 이런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대처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평가를 구분해봐라. 상해냐, 상실이냐, 위협이냐, 도전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도전일 수도 있잖아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도전일 수도 있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시험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이게 위기인가요? 모의고사를 잘 못 봤어. 내가 또 한 번 시험을 봤는데 누락이 됐어. 위기인가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의 도전인가요? 그런 거죠. 예,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1차 예방의 종류들 열거할 수 있어야 되고, 2차 예방이다,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 뭐냐, 3차 예방이다, 대처는 뭐냐. 대처에 대한 질문 많이 하겠죠. 내가 여기에다가도 여러분들을 정리해 놨거든요. 대처, 문제중심 대처이냐, 감정중심 대처이냐, 구분하셔야 되고, 억압적인 대처이냐, 합리적인 대처이냐,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이론은 자주 출제될 내용이다라는 거 명심. 자, 10번. 심장질환이 있는 인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심장병 클래스 2예요. 홍교사에게 산전간호 중재 사항들이 뭐냐. 저 같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0.5점씩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수면 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겠죠. 수면과 휴식 같이 묶음으로 하나. 그 다음 염분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감염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리고 과도한 체중 증가나 변비 이런 것들, 복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편안하게 휴식하고 또 자주 휴식하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한다라는 레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협적인 부분이죠. 염분, 감염, 그리고 압력, 복압이죠. 복압. 요 3가지 각각 0.5점씩 이렇게 4가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식, 염분, 감염, 복압 키워드. 그 다음에 클래스 2인 홍교사에게 니은에 대한 거, 임신 말기 분만 후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 왜요? 심박출량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만 직후에 그 심박출량이 가장 많죠. 왜냐하면 태아에게 가야 하는 심박출의 양이 인부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회귀가 되기 때문에 귀환하는 혈류량이 증가되어서 모체 조직에 축적되어 있던 수분이 혈류내로 유입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해서 이제 분만 직후에 우려성 심부전으로 급사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2부터 아주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산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2점입니다. 예상되는 답변 니은에 대한 거. 심박출량이 임신 말기에 심박출량이 최고조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분만 직후에는 모체에 축적되어 있던 수분이 혈액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라는 2가지, 하나 1.1점, 그렇게 2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원발성 월경 곤란증의 원인하고 그 병리적인 근거,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다 합성 때문인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염증을 일으키면서 염증 유발인자죠. 그죠? 염증 유발인자로 자궁 수축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학설 때문입니다. 자,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다 합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염증 유발인자이고 자궁 근수축을 일으켜서 통증을 가져온다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의학상식이죠. 그죠? 네, 건강상식 말고 의학상식까지 그렇게 해서 네, 0.5점. 자궁협부의 긴장도가 증가가 되어 있어서 협부 장애로 생리혈의 배출 장애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죠. 압력 때문에, 그다음 동맥 경련으로 인해서 예, 0.5.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신적인 인자가 있죠. 0.5.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다 합성에 대한 얘기가 1.1점. 예, 과다 합성 0.5, 근거 0.5. 자궁협부 긴장도 증가 0.5. 그다음에 동맥 경련 0.5. 요렇게. 그 외에 정신적인 인자도 0.5. 그렇지만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다 합성하고 그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 1점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에서 2가지면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점. 그 다음 월경곤란증의 약물요법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 피임약, 자궁 수축 억제제를 쓰는 근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월경곤란증에 어떤 병리 효과가 있냐? 프로스타글란딘은 배란 후에 그 자궁 내막의 분비기에 증가해서 혈관 경련을 일으켜서 근경련을 초래하는데, 예, 근경련을 완화시켜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0.7점. 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의 수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0.7. 앞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설명했기 때문에 0.7 프로스타글란딘을 수치를 감소시켜 줍니다. 자궁 수축 억제제는 칼슘 통로 차단제는 평활근을 이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완시켜 줘서 자궁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고, 베타 아고니스트인 경우는 평활근의 이완으로 자궁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자궁 수축 억제제는 평활근의 이완으로 자궁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켜 준다라는 내용이죠. 0.7점. 이렇게 해서 2.1점 또는 2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되면 2점 받을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는 0.7점씩 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B 문항까지 정리가 모두 되었습니다. 예. 공부를 왜 하는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함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좋은 결과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풀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